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보통 한 주 전에 이제 강의를 촬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조금 많이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여러분과 또 형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하고 민법 배웠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법의 의의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를 헌법에서 간단히 봤잖아요. 사실은 형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죄형법정주의가 뭐고 그리고 판례에서는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설명하려고 간단한 책에 있는 예를 들어봤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고등학생 A는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만 홈런을 친 이 공이 밖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B가 운영하는 할인 매장의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B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고등학생이 돼서 무슨 야구를 하면서 할인 매장 유리까지 깨? 내가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신고를 하고요. 처벌을 요구하게 됐어요. 이때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이제 그 A, 그러니까 고등학생 그 유리를 깬 그 고등학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 형법은요. 과실로 어떤 물건을 파괴하는 것, 손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A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번 볼게요. 형법 제366조에 재물손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손괴는 그냥 물건을 깨뜨린다, 뭐 혹은 종이를 찢어가지고 효용을,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를 쓰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취지예요. 보시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거든요.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잘 보시면 그냥 맘대로 막 이렇게 부수거나 깨뜨리거나 하는 행위도 있지만요. 은닉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내가 꼭 써야 되는데 이것을 숨겨놓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파괴된 것과 동일하게 못 쓰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놓는 것,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에서 이제 과실로 뭐 물건을 깨뜨린 자, 물건을 손괴한 자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형법에.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B는 지금 유리창도 깨졌고 뭐 그 깨진 그 유리창 파편에 누가 맞았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니면 유리창이 깨지면서 뭐 거기 있던 같은 뭐 물품들 하필이면 거기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릇들 다 깨졌는데 아무런 내가 이 손해를 모두 감수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민법 그때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A의 행위에 대해서 B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미성년자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책임을 청구하겠지만 어쨌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형벌로, 그러니까 형법에 따라 처벌은 안 된다는 것 뿐이에요. 이 민법과 형법의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세한 사항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형법의 의의에 대해 좀 간단히 볼까요? 형법은 범죄 행위라는 법률 요건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덕이나 관습하고 다른 것은 도덕이나 관습은 예를 들어서 이제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타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른에게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줄이나 질서를 잘 지킨다든지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처벌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고 그것을 했을 때 어떨 때 죄가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 형사 제재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법의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보호적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형법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해서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익이 뭐냐면요. 형법에 의해서 침해되면 안 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가 법익이에요. 이제 법률 용어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사회 안전,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법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돼야 되는 가치를
그러니까 법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이나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를 하는 건데 보시면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지키면 처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디 갇혀서 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너무 당연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제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법익 보호와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뒤에 마지막 수단, 최후 수단으로서만 발동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행위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A라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 A라는 행위가 범죄였어요. 처벌당해야 된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거는 사적인 영역 아닐까? 혹은 도덕적 영역 아닐까? 이걸 했는데 왜 이 처벌을 대야 되지? 라는 사회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형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게 되고, 그때 헌법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위헌 결정이 나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 법이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사회 윤리나 도덕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형법에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인 빈자 간음죄 우리 이거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주로 남자분들이었으니까 과거에 주로 남자분들이 이제 그 여성분들을 속여가지고 뭐 내가 혼인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혼인을 빙자해서 뭐 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처벌 대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간통죄도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 부부 관계가 있지만 그 외에 간통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도 형법에서 예전에는 처벌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사적인 내밀한 영역까지 이제 개인의 기본권일 수도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형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대상인가? 에 관한 굉장한 논의가 있었고 이게 기본권 침해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위헌 결정이 나요.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니까 이제 이게 효력이 없어지니까 혼인빙자 간음죄하고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혼인빙자 간음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되었고요. 간통죄도 정말 여러 가지 결정이 막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예전까지는 아니 무슨 소리야, 간통은 그래도 처벌해야 돼 라는 게 몇 차례 걸쳐 있다가 2015년 2월 26일에 헌바 17 결정으로요. 이때 이제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이게 비범죄화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또 세월이 막 흘러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막 생기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역들이 막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도 이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들이 막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형법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위주로 많이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로 인한 어떤 범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은 처벌 규정은 있지만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국민소원까지 되는 경우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형벌로 규정해야겠다. 형법으로 규정해야겠다. 라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또 이제 형법을 개정이 되거나 하면서 새로운 구성 요건이라고 해요. 이제 어떤 것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 뭐 제가 초등학생 이럴 때 그때쯤일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에 컴퓨터 관련 범죄들이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이런 IT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새롭게 컴퓨터가 막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신종 범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도입이 됐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뒤에 제가 지금 강의를 작성하면서 잠깐 착각을 했는데, 뒤에 굉장히 상세하게 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적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발동을 제한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건데 뭐냐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나서서 마음대로 어떤 형벌을 과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국민에게도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제한이 되고요. 이 결과 개인의 권리와 이제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이 돼요.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이 이제 모든 국민, 약간 선량한 국민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량한 국민에게 이제 제한되는 것, 이것을 선량한 국민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측면이 또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이제 행한 거죠. 그래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범죄에 규정된 형벌 이외에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 뒤에 제가 자세하게 볼 건데 죄형법정주의에 나오는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절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예전에 장발장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경미한 범죄, 그러니까 형법상에 규정된 이런 경미한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는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행한 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뭐 징역 15년에 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행위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하는데요. 이게 특히 두 번째, 이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잘못한 사람의 인권을 뭐하러 존중해주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과거에는 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제 군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조금만 잘못을 해도 뭐 바로 사형 약간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잘못은 입되 잘못한 만큼만 처벌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왔다라는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보호적 기능인데요. 이게 형법 등을 통해서 법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반 예방이고 두 번째가 특별 예방인데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일반 예방 같은 경우는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형벌의 사전 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살인을 하면 어떤 형에 처해지고 절도를 하면 어떤 형에 처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를 하면 뭔가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든지 이런 사전 예고를 통해서 또 실제로 이 행위를 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에 가게 되면 실제로 그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행위를, 예를 들어 절도가 있는데요. 절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반적으로 절도가 나쁜 것이고 하지 않아야 될 행위라고 알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별 예방은 조금 달라요. 특별 예방은 말 그대로 특정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건 뭐냐면 범죄한 자, 범죄 행위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벌의 목적을 아까 일반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한 사람 있죠. 범죄인의 재범 방지에 두는 것이 특별 예방이에요. 그래서 이 수단은 위하하고 격리가 있거든요. 위하는 뭐냐면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혹은 뭐 또 저지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습범이라든지 이렇게 처벌 규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교도소라든지 여러 가지 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은 형벌을 통해 범죄인을 교육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재사회화하자는 약간 그런 목적을 크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개별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형벌을 범인의 개성과 형벌 적응 능력에 알맞게 과하자. 그러니까 뭐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뭐 형벌 적응 능력에 따라 조금 달리하자라는 것인데 이건 조금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라든지 선고유예 활성화. 뭐냐면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요. 유죄형을 선고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뭐 3년 약간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바로 집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유예 기간 5년의 기간 중에서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선고유예는 뭐냐면 이 집행유예는 선고는 하잖아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하지 않아요. 요건이 있어요. 범정이, 그러니까 이제 범죄 행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은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고한다면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경미한 범죄에 한정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간에 이 유예되는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에 대해서 또 한 번 뭔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제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집행을 이제 하는 거죠. 집행유예는. 그리고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범죄인에 대해서 재사회화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줘보자 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상습범이 있어요. 우리 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누범이라고 해서 또 이제 여러 차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같은 죄를 범하거나 혹은 뭐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더 형을 가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한번 가져와 보자 라는 취지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제 형법의 역사에 대해 아주 간략히만 살펴보면요. 조금의 이제 뭐 이 교수님들마다 혹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복수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복수가 우리가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원시 시대부터 고대 국가 형성하기 이전까지는요. 개인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화가 나면 개인이 형벌을 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냐면 사적 보수, 이 사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사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적으로 복수한다, 사적으로 형을 과한다라고 해서 사형이라고 하고요. 종교적이거나 미신적 사회규범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그 말도 안 되는 약간 식인 문화가 있고 막 이랬던 것처럼 어쨌든 종교적이라거나 미신적인 사회규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해보복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탈리오 법칙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들, 내가 해를 당한 만큼 저 사람한테 같은 해를 가하겠다. 그게 바로 동해보복의 원칙이잖아요. 속죄형 제도도 있었고요. 은신처 제도도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떤 요건을 하에서 저 은신처에 가면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어. 약간 이런 제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때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것들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이거 오타가 있네요.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하 시대가 있어요. 이것은 흐름이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위하는 고대 국가부터 17세기까지인데요. 이때부터 형벌이 사적 복수에서 국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가 처벌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때는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도 뭔가 공적인 이런 형벌로 진행이 됐고요. 죄형 천단주의인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가 이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엄한 형벌제도.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했어요. 형벌제도 자체가. 그리고 일반 예방주의, 그러니까 아까 일반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이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칼로리너 법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애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18세기 초에서 19세기 중엽인데요. 이때는 아까는 국가화였잖아요. 이젠 형법이 법률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박애주의 시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를 확립하게 돼요. 죄와 형은 법에 정해져야 한다. 원칙이 나온 것들이 바로 이때. 이게 확립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응보형주의를 강조했고요. 다만 좀 인도적인 형벌 제도를 우리가 가져보자. 과거에 이 왕이 했던 이상한 너무나 끔찍한 이런 잔악한 고문 같은 거 말고 좀 형벌일지라도 인도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칸트라든지 헤겔 같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과학시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형벌이 개별화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벌의 개별화에 대해서. 왜 그랬냐면 범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상습범이라든지 소년범이 많아져요. 특히나 소년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요즘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어리다 보니 최대한 기회를 줘보자. 이 친구들이 어쨌든 사회에 나갔을 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그 특별예방주의, 그러니까 이 범죄를 범한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재사회화하도록 해보자 라는 것들에 대해 되게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범죄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흐름은 이 정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이 이 사례였거든요. 뭐냐면 되게 옛날 거예요, 일단. 굉장히 옛날 거고, 지금 이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는 공중전화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응팔이었나? 그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공중전화 막 쓰는 것들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고등학생 A는 1995년, 혹시 이거 95년생 보다 더 어리신 분도 계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995년 12월 24일 저녁에 자신의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 공중전화기에 동전하고 유사한 모형을 투입해서 30분간 통화를 했어요. 이 경우에 A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래되긴 했는데 헬미 당시에 법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범죄가 생겨서 형법이 개정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사례가 95년 12월 24일 당시에는 이 행위, 그러니까 공중전화에다가 동전 아니에요. 동전 넣고 해야 되잖아요. 돈을 넣고. 그런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전과 비슷한 형태의 모형을 넣고 전화를 30분이나 했어요. 그럴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형법에.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이걸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995년 12월 29일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라는 것들을 신설을 하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 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자판기에다 예를 들어 돈을 넣지 않고 발로 차가지고 약간 그렇게 음료를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여기 이 사례처럼 동전은 아닌데 동전 같은 모형을 넣어가지고 뭔가 음료수 같은 걸 뽑는다 이랬을 때 1995년 12월 29일 전까지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후, 그러니까 29일 이후부터 이제 이게 시행된 이후부터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또 과거에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잖아요. 뭔가 자동 판매기라든지 공중전화에다가 지금으로 따진다면 핸드폰을요, 요금을 안 내고 어떤 부정한 해킹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해킹 같은 걸 해가지고 그냥 돈을 안 내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 자, 그렇다면 이 사례를 통해 죄형법정주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죄형 법정주의는 법치국가에서 형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규,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성문이라고 하면 문서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로 정해두고 이러한 법규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명제로 성립을 하는데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요. 그리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못이다 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게 단순히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고 범죄이다가 있어야 되고 이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형벌을 과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 둘 다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대 자유주의적 인권 사상의 발달로 성립을 했고요. 법치국가라든지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이 죄형 법정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상적 기능이 있는데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조건이나 정도를 명확한 실정 법률에 구속을 시켜요. 그래서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게 되고요. 또 적극적 일반 예방 기능이 있어요. 일반 예방은 거의 전 국민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죄와 형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식의 규범 요구를 내면화시키는 거죠. 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행위는 범죄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함으로써 사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한다라는 취지인 거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헌법 제12조 제1항 먼저 보실게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여기에도 나와요. 제1항 보실게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 전단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 제13조 제1항에 보시면 행위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법률에 범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형법에도 나와요. 형법 제1조 보실게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시에 범죄도 아니고요. 혹은 범죄라고 해도 형벌이 없다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은 뭘까요? 크게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법률주의, 소급표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인데요. 각각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법률주의예요. 이것은 성문 법률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것은 이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뭐냐면 관습형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있고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일반 법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법이라고 하는 이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못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징계 처분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로 처벌할 수가 있냐? 국가기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실게요. 관습형법은 성문의 형법이 아닌 사회의 관습적 규율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관습법적 규율을 형법처럼 적용을 하면요. 개인은 분명하지 않은 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버려요.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 이 요소를 전부 갖춰야만 이제 그 형벌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혹은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이 형법에 없어요. 가중하면 안 돼요. 또 관습형법으로 갑자기 2배, 3배로 형벌을 한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관습법의 적용까지는 금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서는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3년부터 5년, 뭐 아니면 보통 이제 뭐 7년 이상 좀 중한 죄는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형을 감경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대법원에서 나오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을 정하는 걸 형의 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을 정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감경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그 일부 문제되는 그 사회에서 어떤 형을 감경하는 것들이 관습적으로 우리가 널리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감경할 수 있다. 즉 유리한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위임위법의 한계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이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되게 복잡하고 전문화됐잖아요. 기술적으로 또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법에 규정하기엔 너무 어렵고요. 일단 기술을 하나하나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을 쓴다고 해도 다시 나와요. 근데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약간의 구체적인 것들을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 하위 규범들에 대해서 여기에 좀 정해봐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 아예 그냥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도 않고 뭐 형벌도 규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그냥 무조건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요건하고 형벌을 예측 가능하도록 명백히 규정해야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볼게요.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어서 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법원이 2000년 10월 27일에 선고한 2000도 1007 판결이에요. 보시면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사회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수권법률, 즉 위임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벌도 마찬가지인데 종류하고요. 상한하고 폭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대법원 이제 2015도 16014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더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은 이 정도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행령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만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요. 보실게요.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 그러니까 이제 이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을 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죠?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는 형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행위를 모두 규정하는 건데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이게 뭐였냐면요. 예전에 의료법 제41조에서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라고만 규정을 했어요. 두어야 한다. 의료인을. 그런데 시행령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직 의료인의 수하고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는 있잖아요. 규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위반하면은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렇게 넓게 잡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갑자기 넓게 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무효가 된 거죠. 이 부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우리가 형법 이렇게 배울 때 일신약구 사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판례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외웠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를 다 사건 번호를 뭐 일일이 외우기 너무 어렵거든요. 헷갈리고. 그래서 사건명을 붙여요. 이 사건은 일신약구 사건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99 헌가 1호 결정인데요. 약사 A가 일신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던 중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백색 위생복, 그러니까 왜 약사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 하얀색 위생복 있잖아요. 가운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그리고 명찰을 달아야 된대요.
그렇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쟁점이 뭐였냐면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약사법이 있었는데요. 이 위반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고 명찰을 태용하지 않고 하는 행위, 그게 죄형법정주의라든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느냐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위배된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되게 넓은 광범위한 요건을 두고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예를 들면 약국의 여러 가지 뭐 재고를 관리한다든지 어떤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처방전이라든지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됐고 그냥 처벌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어떤 규정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일단은 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조차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광범위한 것들을 위반하면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무슨 말이지? 라고 해버리는 거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 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잠시 물 조금만 마실게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서 약간 목이 아프네요. 자, 두 번째,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가 명확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기준은 누구냐면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대법원 97도 223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박, 기타 범죄,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선량한 풍속하고 사회 질서, 이것은 사실은 법률에 굉장히 많이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걸로 처벌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선량한 사회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벌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이것들을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는 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행위의 효과로서 부과되는 형벌도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종류라든지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뭐냐면 그 형벌의 상한하고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즉 이제 최고형하고 최저형 있잖아요. 이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가 돼요. 이 부정기형이 뭐냐면 형의 선고 시에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 기간을 특정하는 건데 형벌권의 상한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고할 때 보통은 이제 성인의 경우에요. 성인의 경우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성인의 경우에 뭐 한 1년부터 10년 사이에 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년인지 10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간격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금지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적 부정기형은 가능하거든요. 자, 소년법 한번 볼게요. 소년법 제60조 제1항,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하고요, 단기를 정해서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사실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회화, 그러니까 재범을 방지하고
친구들을 사회로 잘 내보내기 위한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또 험악한 범죄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소년법이 만들어질 때의 취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 부정기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의 진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재범을 안 할 것이냐, 재사회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그 형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08 헌바 157 결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이런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게 과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이며 동시에 형법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에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에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까요? 공익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인데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A가 공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B가 공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B가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고 A는 이건 무슨 공익이야 사익이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합의된 공익이라는 것도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측면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느니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공익은 형벌 조항의 구성 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놓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세 번째 원칙은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유추해석은요. 이제 모든 게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종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없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이 행위가 너무 극악해요. 그래서 처벌을 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에 의사가 모아졌어요. 그랬을 때 이 행위에 대한 딱 맞는 법률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법률이 있어서 이걸 가져와서 해석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이에요.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요. 해석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수사기관, 왜냐하면 형법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재판기관, 그러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오늘따라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는 들리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볼게요. 이 불리한 유추 적용은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리한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한 사유를요,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 불리한 거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유리한 거 왜 되냐면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개인의 자유가 확보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유리한 유추 적용을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뭔지 한번 우리 판례통에 같이 볼게요. 대법원이 이제 96도 1167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냐면 범행 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는데 이 자수가 이제 범행이 발각되거나 지명수배가 되기 전에 자수를 한 것만 감형을 할 것인지, 감형의 문제거든요. 형을 이제 감경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면 자수가 범행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A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용의자이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은 이 사람이 확인이 됐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명수배까지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A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사실은 범인인데 잘못했어요 라고 자수를 했을 경우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였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이 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해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된다. 그래서 행위자에게 불리하다. 즉 그러니까 불리한 사유는 당연히 안 되지만 유리한 사유의 유추 적용은 된다. 그런데 이 유리한 사유를 또 제한적으로 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뒤에 조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세 번째 줄 보시면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이후에 잦은 출두도 자수라고 봐서 이제 감경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들을 보면. 그런데 이 문제되는 이 공직선거법의 자수만 굳이 범행이 발각되기 전이거나 지명수배가 되기 전에만 해야 자수로서 감경이 되고 그 이후 범행 발각되거나 지명수배가 된 이후에 자수하는 것은 이 감경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사유는 똑같이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지 제한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서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칙은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것은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소급 입법이라든지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그 공중전화 케이스 있잖아요. 잘못된 행위인 것 같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법률에 범죄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은 이 행위를 해도 처벌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이제 대원칙에서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범죄라고 인식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잘못된 행위,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내가 국가 형벌권에 따라 의해서 벌금이나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개인의 권리 영역에 대한 침해는 예견 가능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처벌을 받겠구나 라는 이 예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 라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보면 만약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행위 당시에는 범죄로 되지 않았던 행위가 행위 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범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갑자기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미리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라는 죄형 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행위했을 땐 분명히 범죄라고 규정돼 있지도 않고 형벌도 없었는데 갑자기 행위 다음에 이렇게 처벌받게 된다면 죄와 형, 그죠? 죄와 형을 모두 규정해야 된다라는 이 대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보실게요. 불리한 소급표가 금지돼요. 그래서 소급효 금지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표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도 이제 이 불리한 걸 금지하지만 유리한 소급표는 인정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잘 보세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 그죠? 이게 형법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옛날에는 A 같은 행위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했어요. 근데 개정하면서 이 정도는 아까 예를 들면 간통죄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간통죄를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벌 안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신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혹은 뭐 옛날에는 A 같은 행위를 하면은 징역 5년, 징역 10년 뭐 이렇게 처해졌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세게 뭐 과도하게 처벌할 이유는 없다라는 취지에서 개정이 되면 이제 징역 2년 이렇게 규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이제 우리가 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법원 선고 99도 3003 판결인데요.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서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에요. 자, 보실게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 경우가 있잖아요. 위헌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럴 때 당해 법조를 적용해서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처벌하는 이 규정 있잖아요. A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이 규정 자체가 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다면 이 법률에 따라서 기소라는 것은 이제 재판에, 형사재판에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이 형사재판에 이제 가게 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 A 행위가. 그래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떤 처벌 규정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무효가 되고 그것은 즉 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대법원이 이제 이런 거에서 비슷한 또 유형의 판례를 하나 선고를 했는데요. 뭐냐면 98도 4239 판결이거든요. 보실게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 운전을 하게 돼요. 그럼 뭐예요? 무면허거든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 당했다. 운전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무면허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 뭐 행정심판이든 혹은 행정소송이든 여러 가지 다툼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면허 운전인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 이것이 행정처분이 취소가 된 것이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면허 운전도 아닌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잘못됐고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행위를 이제 이 시점에 했어요. 취소는 이때 됐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행정처분이 이제 대한 쟁송권 결과들은 또 이 시점에 났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그냥 다 돌아가요. 앞으로 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잘못한 게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것을 소급효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5번째 원칙이 적정성의 원칙이거든요. 보시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형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체계와 모순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바로 구현된 이 원칙이고요.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원칙이에요. 보시면 우리 예전에 헌법 규정 봤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사실은 모든 기본권을 다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세하게 기본권 막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본권 제한하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의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인데요. 제37조 제2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처럼 이 비례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서 이 적정성의 원칙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은 또 이렇게 많은 그 하위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적합성의 원칙인데요. 뭐냐면 이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요. 필요해야 돼요. 이걸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 최소 한도, 즉 이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 원칙이 있는데요. 이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사실 고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법률에 어떤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행위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책임 원칙이고요. 마지막에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뭐냐면 범죄하고 형벌은요. 적정한 균형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악한 형벌은 금지가 돼요. 이제 사실 뭐 고대 형벌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그런 형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근대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규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잔악한 형벌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에서 비례성의 원칙도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아무래도 사례보다는 이론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형법에 대해 살펴볼 건데 그때는 조금 더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